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어젯밤 휘영청 뜬 보름달이 오늘 새벽 저의 강변북로 출근길에도 서쪽 하늘에서 환하게 비춰지더군요. 오늘 날씨 맑을 것이라는 징조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오늘 전국이 대부분 해맑은 날씨라는 예보입니다. 서울 상암동 지금 기온이 영하 3도 4도쯤 되네요. 겨울 맞습니다. 수능 치르는 목요일도 비슷하게 춥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수능 때면 닥치던 매서운 강추위 대신에 코로나19로 살얼음판입니다. 혹시나 수능 연기할 수도 있다는 소문 낭설이겠죠. 뭐든 끝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에서 백신 개발 소식들 들려오고 우리 정부도 백신 확보 관련 브리핑도 하는 걸 보면 기나긴 터널의 출구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고통, 어려움 극심하지만 더 버티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 충돌도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결말의 주간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처분을 집행 정지할지 판단할 법원의 신문이 있고 내일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긴급회의 그리고 모레는 검사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이슈 관련해서 잠시 뒤 특수부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의 의견 듣겠습니다. 또 박원석 전 의원도 밑줄 코너에서 관전 포인트 정리해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이 심한 상황인데 정기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 9일 12월 9일 문을 닫습니다. 예전처럼 또 시한 넘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 선고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살펴보고 또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 4부에서 전망해봅니다. 저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웹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11월 30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 총장에게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 배제가 유효한지 아니면 이를 취소할지 판단하는 법원 신문이 오늘 오전에 열리고요. 모레는 추 장관이 소집한 검사 징계위원회까지 열립니다. 이 직무 배제 취소 여부는 윤 총장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민식 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11시죠. 그 윤석열 총장이는 직무배제, 집행정지 이 소송 관련해서 신문 기일이 오늘인데요. 이게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는 뭐 내일 감찰이라든지 모레 징계위원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우선 이 사건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다, 싸움이다, 충돌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싸움은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건 일방적으로 핍박하는 거죠. 일방적인 핍박이다고요? 핍박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무 배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법적인 검찰총장의 직위를 떠나서 우선 당장 오늘부터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서 있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 뭐 사상 초유라고 하죠. 그래서요. 워낙 막무가내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 조치이기 때문에 오늘이든 내일 아침이든 간에 법원에서 직무 배제 명령,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거다. 그래서 당장 이제 하루라도 윤 총장이 복귀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내일 또 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릴 것 같고, 그다음에 모레도 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도 빨리 나오겠죠? 아마 오늘 내일. 그렇습니다. 이제 감찰위원회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에 사실 권고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의무상은 아니죠. 의무상은 아니고 다만 감찰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일방적인 저런 징계 청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나올 거로 기대가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해임 징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모레에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인데 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네. 거의 전적으로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의 쉽게 말해서 수중에 있는 네.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여러 비판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은 12월 2일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 뜻대로 해임 네. 의결이 나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재가를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12월 2일 해임이 만약에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태까지 침묵 모드에서 벗어나서 뭔가 네.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박민식 전 의원께서는 12월 2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날 것이 뭐 거의 100% 확실해 보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자, 일단 그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사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위법이냐 정상적 업무냐 뭐 지금 특히 판사들까지 이제 특히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검찰 박 전 의원께서는 검찰 특수부 출신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한 뭐 어떤 뭐 의견 해석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 법관들 검사들 패가 나뉘어서 의견이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쉽게 말해서 조국 전 장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 규정을 했죠. 몇 년 전에. 지금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법적인 목적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뒷조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이 정권에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좀 혼내주기 위해서 그 사람 핸드폰도 도청하고 또 불법적으로 미행도 시키고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사찰, 법관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사찰이지 사실은 공판부 검사들이나 또 변호인 사회에서 뭐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냥 해온 관행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보적인 교수님들 같은 분들도 이런 것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늘상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찰로 프레임 짜서는 안 된다. 가장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라고 하는 그 참여연대. 참여연대 보면은 우리나라 판사, 검사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꽉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여연대가 그동안에 법관이나 검사들을 사찰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나간 것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발탁했던 감찰부 검사가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심선언했죠. 이거 전혀 아니다. 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법관 사찰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용어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 쪽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윤석열 총장을 뭐 감찰한다 할 때 주된 이유가 언론 사주를 뭐 만났다 이거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부분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갑자기 이것을 끼워 넣어 가지고 아주 좀 급조했다는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검사들까지 담당 검사들까지 이것은 무리다. 제가 안 된다라고 양심선언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윤 총장이 그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이제 공개한 이유가 뭐 이건 공개하더라도 오히려 공개해서 일반 뭐 상식적인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한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본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도 알 수 없고 이거 가지고 검찰총장이 뭐 본인이 지시해서 이걸 만들어라 또 보고해라 이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그냥 평이한 법조계에서 그동안 줄곧 있어 왔던 관행에 불과하거든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컨대 야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유현진 선수가 예를 들어서 낮은 공을 잘 던지는데 심판이 판사지 않습니까? 심판은 그날 심판은 높은 공의 스트라이크 존을 잡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공을 던져도 스트라이크를 안 잡아줍니다. 이럴 때는 심판 욕을 해서는 안 되고 유현진 선수도
심판 뜻대로 높은 공을 던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판사의 스타일을 알아야 변호사나 검사가 적정하게 예. 그 재판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있었던 김경수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세간의 화제가 되는 정치적인 사건이 생기면 아마 청와대에서 그 해당 판사의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그동안에 재판한 성향이다, 여러 가지 뭐 출신이다 다 보고를 받습니다. 예. 네, 그거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면 벌써 청와대는 수십 번, 수백 번 사찰한 셈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검찰 지금 내부 분위기가 정말 뒤숭숭합니다. 그 평검사들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성명도 내고. 자, 이건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검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검찰 출신으로서요, 이런 내부 분위기 왜 이렇게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과거에 검사 때도 뭐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지만은 예. 지금 사태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평검사, 제일 말단의 평검사부터 예. 최고위 고검장까지 예. 뭐 누구라 할 것까지 없이 다 지금 나서서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또 징계 청구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성명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전국에 거의 59개입니까? 검찰청에서 다 이 회의해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옆에 있는 막 극소수의 검사 몇 명 빼고는 예. 일심동체다. 이것은 뭐냐면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무슨 제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심을 갖는 차원이 아니라 예. 검찰의 뭔가 그 존재 이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탄압받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예상하신 것처럼 뭐 해임 결정이 나오면 징계위에서요. 네. 이 이제 검사들이 더 크게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뭐 만약에 아무 잘못도 없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저렇게 쉽게 예. 해임된다.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저렇게 쉽게 해임된다라고 하면은 검사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과연 뭐냐. 예.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저렇게 쉽게 또 한 방에 그냥 시쳇말로 잘리는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법치주의나 우리 민주주의가 과연 뭐냐는 데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자, 방인식 전 의원께서 그 청와대 검사 명패를 집어던지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아니 제가 뭐 최근에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마는 예. 똑같은 이야기죠. 지금 너무 이제 심하다. 지금 사태.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보면은 대통령의 아들 또 대통령의 친형이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으로부터 구속된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때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또 해임시킬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이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예. 얼마나 속으로 마음도 아프고 괘씸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자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태를 보면은 그 당시와는 너무 달라도 다르다. 예. 그래서 저는 뭐 11월 2일 날 해임이 안 돼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고 또 대통령께서 어떻게 발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심각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질문이 많은데 마지막으로요. 그 부산시장 선거 출마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설마하신 그 이유 좀 마지막으로 좀 듣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부산의 리더십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젊은 컨셉, 젊은 스타일로 새로운 리더가 나와서 추락하는 부산에 날개를 달아줘야 된다.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해서 부산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민식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자, 1부 순서에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그 한때 블랙리스트에 오른 분으로 또 유명했죠.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지금의 그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충돌, 갈등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시작합니다. 아까 1부 마지막에 예고 드린 대로 지금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추미애 장관이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명령 이 내린 것 관련해서 이제 오늘 결국은 이제 이거 취소해달라 이제 소송을 낸 것 관련해서 오늘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징계위원회가 다음 이제 모레 또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박민식 전 의원과 이제 통화해서 의견을 여쭤봤더니 뭐 해임이 거의 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이제 이게 거의 이제 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이 대립이 이제 거의 사실 이번 주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보이지 않나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판사 출신으로서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뭐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또 이름이 오르시던 분으로서 특히나 이제 그 쟁점 가장 큰 쟁점인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이거 보시는 마음이 좀 착잡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사찰을 당한다라는 게 되게 국민들로서는 충격적이실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사찰을 받는다. 이거는 뭐 이런 일들은 뭐 왕왕 있어 왔고 그리고 판사들이 그 법원 내부에 대법원장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 사찰을 받는 거야. 뭐 그것도 또 일반적으로 회사나 어느 뭐 권력기관에서 있는 일들이 경우가 있어서 물론 그것도 다 불법이지만은. 근데 이제 검사가 판사를 사찰한다는 게 참 약간 충격적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이요. 이번에 이제 뭐 윤 총장이 그럼 이게 불법 사찰이냐. 이게 아니다. 라면서 이제 문건을 공개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방금 전에 인터뷰를 하는 박민식 전 의원은 이게 무슨 사찰이냐. 사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도청이라든지 미행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서 변호사께서 이전에 판사 시절에 겪으셨던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그때 리름이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그때 경험과 관련해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도 진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사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찰이라는 거의 기준이 꼭 도청 미행처럼 방법상의 기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굉장히 좁아지는 거고요.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만 수집했다고 윤석열 총장 측이 처음에 해명을 했지만 판사 사찰 문건이 공개된 뒤에 그걸 보시면은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도 수집한 게 흔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인 편이다라고 어떤 판사를 평가했는데 우리법 연구의 명단이야 언론에 공개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합리적인 편이다 이것은 주변에 탐문 여기저기 물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탐문. 이것은 공개된 자료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무리하기 법관 뭐 리스트 포함 이 부분도 2016년도라는 연도를 딱 특정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 리스트 포함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보면은 이것은 누구한테 들어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그 무리 2016년도라고 하는 특정 연도의 리스트를 읽어봐야 쓸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증거물인 무리하기 법관 명단을 원래 수사팀만 봐야 되는데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는 전혀 다른 부서에 있는
검사가 그거를 보고 입수해서 보고 적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공개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수단 방법에 있어서도 미행이나 도청 같은 그런 심각한 불법적인 수단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탐문하고 뒷조사를 한 것은 맞다. 그다음에 4차의 기준이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정보 수집이냐라는 겁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실에서 직무감찰 권한이 있는 그 부서나 사람이 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인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감찰이 되겠지만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곳은 이 수사 정보만 수집해야지 판사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면 안 됩니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들한테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권한도 없었고 동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말씀이죠? 도청, 미행 같은 그런 수단이 없었다. 이것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뒷조사한 것도 불법적인 자료 정보 수집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과 그다음에 판사 그 당사자의 동의를 당연히 받을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제 이를테면 임 총장이 이렇게 이제 그런 문건까지 이제 공개를 하면서 자신 있다 이런 이제 자세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임 총장의 이 어떤 의견을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방금 전에 박민식 전 의원도 그랬지만은 이건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같은 그 시민단체 또는 언론 또는 일반 국민이 또는 변호사가 자료 그 판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지금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그 조직 대검의 조직이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민간인에 의한 그리고 변호사에 의한 거는 고난 쉽게 말하면 수평적이거나 오히려 수직적인 그러니까 판사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판사에게 그 해당 재판부 판사에게 어떤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알아본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가지고 담당 판사를 공격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민간인 신분에서. 그런데 대검의 이 조직에서 이걸 수집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중에 수사에 착수한다거나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 흘려서 언론을 통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력기관에 의한 정보 수집은 민간인에 의한 정보 수집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공판 검사가 수집하는 것과 이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한 건 또 다릅니다. 공판 검사는 대검의 조직의 일부이긴 하지만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냥 독립적으로 상대방 변호사나 피고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평등한 위치에 있는 그 이제 재판의 당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공판 검사가 그런 걸 알아보는 것과 이 대검의 수사정보 조직이 이것을 정보 수집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게 한마디 말해서 권력기관에 의한 정보 수집은 불법 사찰이고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고 그 사찰의 대상이었던 재판부 판사로서는 굉장한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겁니다. 이제 저희 출발새 아침에서 앞서 일부에서 그 특수부 검사 출신 박민식 전 의원과 인터뷰를 나눴는데 그때 이 인터뷰 들으시고 청취자 2994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2994님께서 반대 진영도 불러서 함께 들어봐야지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지금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와 같은 취지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우물정자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계속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의 검사가요. 이제 윤 총장 감찰을 맡은 평검사죠. 이분이 이모 검사죠. 이분이 자신이 사실은 이 관련해서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해서 어떤 문서를 냈는데 이게 삭제됐다 이렇게 또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법무부는 그거 나중에
뒷부분에 첨부가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종화 검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본인이 파견을 받아가지고 이 윤 총장의 그 사찰 문건이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달라라는 그런 역할을 본인이 맡았는데 본인이 검토해본 바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걸 수사해서 기소한다 해도 무죄 날 거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썼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삭제됐다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이 삭제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법무부 해명 자료에 따르면은 그런 적이 삭제된 게 아니다. 그대로 돼 있다라고 하고요.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치 검찰 내부에 엄청난 어떤 이견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대법원이 지금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좁게 해석을 해서 거의 무죄를 선고를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것도 거의 직권남용죄가 무죄가 벌써 6건이 나왔고요. 서지현 검사님 사건도 직권남용죄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법원의 판결의 경향이 그렇게 무죄가 많이 나오다 보니 그 이정화 검사님이 무죄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신 것 같고 그거는 대법원 판결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윤 총장의 행위가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기소하면 안 된다, 수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서로 의견의 차이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견이 다른 이견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직권남용죄를 윤 총장이 토대로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을 수사에 착수한 것 자체를 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정당성이 훼손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윤 총장이 이제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원본 노출 금지 조건 이렇게 달아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해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이게 꼼수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판사 사찰 문건을 제가 이제 특정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걸 직접 보니까 저도 되게 심각성을 느끼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피 신청서의 내용까지 쭉 나오고 해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통해서 확보한 게 나오고 또 어떤 판사는 검찰의 적대적인 편인데 어떤 판사는 검찰이 대응하기 좀 편하다, 수월하다 이런 식으로 검찰의 적대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기준으로 판사를 이제 가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공판 검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아보는 그런 것은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판사가 검찰의 적대적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검찰에 되게 유리한 판결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성향 분석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상털이입니다.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알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측의 담당 변호사가 이거를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를 하지 않고 기자들에게만 공개를 해서 기자들이 그걸 보고 기사화를 하거나 그래픽화해서 기사로 내보내거나 이렇게 하도록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간접 공개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지금 잠시 뒤 8시 정각에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